농심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5.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7회전으로 전년도 실적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심에 관한 뉴스로 6월 27일 날 농심 신라면 출고가 4.5% 낮춰 업계 첫 인하 조치. 앞서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죠. 밀가격 하락으로 라면값도 내려야 압박을 줘가지고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라면 가격 인하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K라면이 다했다. 농심 상반기 영업이익 절반 해외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작년 2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업이익 단 45억 부진했었는데 올해 2분기는 기저효과로 더해서 미등의 해외 활약에 반등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고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 1175억 원 중 절반이 해외에서 걷어들인 거다. 그래서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과제도 미국 공장으로 돌파했는데 이 기자가 상반기 실적을 좀 내용을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제목 자체를 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농심에서 그 술 한잔 얻어 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6월 30일 날 그 뭐 다른 언론 보도도 있지만 한겨레 최하연 기자의 보도 내용은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대금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전에 정한 비율 넘어 오르면 조정, 원하청 간의 합의 때는 연동 안 해도 돼라는 단서라는 하도급법이 개정 통과가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문제는 가격 하락 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법의 맹점이 있다. 지금 중국이 디프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들 세계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잠잠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식품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원하청간 그 하도급 뭐 법 개정이라고는 돼 있지만은 이게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인플레에 다들 어, 익숙해져 가지고 가격이 내린다는 상황, 일본처럼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살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2,868억 원을 달성해서 11.6% 증가했고 재고 자산이 10.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약간 적게 증가한 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원가 회계는 이익의 증가는 아니 그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산식이 되어 있죠.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올랐죠.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좀 더 22.3%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7.4%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670억 원으로서 188.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시에 3.2%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이것을 또 상징하는 내용도 되겠죠. 원가 생산성도 향상이 됐고요. 그러면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뺍니다. 7,055억 원으로서 7.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4.5%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 수리분율은 2.3%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이 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45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프 회계는 재고이익을 제거하는 손익입니다. 그래서 스루프 손익은 무려 215.8%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이 있고요. 반제품 및 제공품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 원대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루프 손익은 이익이 작게 나오는 건데요. 이 100억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익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및 부재료는 또 크게 증가했고요. 거의 20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는 회사 재고가 2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시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 분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농심이 반기나 분기 보고서에서는 이 비성분 데이터를 공시를 안 하고 있는데 매우 기대치에 어긋난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일반 더 작은 기업들도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다 공시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디서 시작하냐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 한 0.7%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세웠습니다. 왜냐면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고 추론이 됐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에서 이 매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려갔을 것이다. 더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만 올라간 거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0.7%. 그래서 이걸 다 역산으로 풀이를 해낸 겁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거, 재고가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또 역산으로 풀이를 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7.2%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9%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적으로 정상적인 순서라면은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를 뺀 게 가공비인데 역으로 가공비부터 계산해서 역산으로 풀이를 해 나간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성분을 공시를 했다면은 이번에 재고자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과연 얼마일까가 궁금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맞춰준 수치가 되니까 검증의 의미가 없겠고요. 제일 중요한 2단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현재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현금 흐름표는 일반 회계법인들도 이거 가지고 많이 맞힐 텐데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81억 원 나왔으면은 재고가 28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7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8억 8,4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뭐이냐 그러면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8억 8,400만 원 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폐기 손실을 하면은 7억 2,2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굳이 추적을 안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병합이나 뭐 결합 이런 등등으로서 뭐 넘어온 재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이 지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거로 그냥 생각하고 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분석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그래서 그 운영 비용 중에서도 인건비가 상반기까지 얼마 나갔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가져왔는데 3,48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는 80명 증가했고요. 연간 평균 임금이 2022년도에 1억 3천으로 뭐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보다는 약간 내려갔어요. 직원 증가 때문에 그런 건지 고임금 사원이 들어왔을까요? 신입 사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라고 모아봤는데 저는 재고 회전율을 매우 중시를 합니다. 8.7회전으로 0.3회전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나 농심이 우리가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 추론과는 모순됩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과연 분기보고서의 여러 가지 주석을 들여다보고서 뭐 논리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순 해결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생산성 향상됐고 이자 부채는 거의 안 쓰고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하자본 이익률 ROI라고도 얘기하고 ROIC라고도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ROE Return on Equity라고도 하는 약간의 개념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2% 상승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논리의 이 단단함, 우리가 논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표로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그러나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과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지금 봐서는 라면 가격 내려간 것은 밀가루 가격 내려갔으니까 정부에서 가격 내려라고 압력을 줬는데 이런 이 추론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 법정에서는 제가 변호사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투명성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수량으로 산출해 봐라.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을 거다. 그러면은 이거가 무효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품 그 다음에 상품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양식으로 입고액, 출고액들을 다 표시해주고 타겟형 대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해서 재고를 얘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식품 회사기 때문에 그게 비밀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금융감독원 공시 표준에는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맥이 24.1% 하락했고 팜유가 27.1% 하락했습니다. 그냥 단순 평균으로 25.6%가 하락했어요.
2022년도에 20.8%가 그 상승해가지고 라면 가격들을 그때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라면 가격을 다 올렸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난 거죠. 그 라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그게 무슨 해외에서 약진을 했기 때문에 반 이상이 그러니까 해외 판매 가격은 더 비싸게 파나요? 일반적으로 도 수출은 더 싸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만은, 국내 소비자들한테 그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거가 이제 수출 비중과 국내 매출 비중을 또 검토를 해보고 언론 기자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 갖다 옮겨 적는 수준의 기사 수준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언론 뉴스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래서 기자들의 이 경제 기자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야 되겠죠. 그분을 뭐 지칭해가지고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분석까지 가려면 조금 솔직히 좀 뭐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방법론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는 추론은 입증되지 않죠.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 회전율 하락에 의한 원자력 가격 상승 그 추론은 무효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봐서 다시 다른 증거로 입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반기까지 가격을 안 내렸어요. 6월 27일 날 내린다고 발표했으니까 우리 소비자한테는 7월 1일부터 내린 가격으로 판매가 될 텐데, 향후 연말까지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래서 밑에 그 있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출고가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냥 상징적으로 이탈리아에선 은행에 횡재세 부과를 이번에 했답니다. 이 극우 그 총리가 우리나라도 은행한테 횡재세 부과하겠다는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압력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존재 가치가 국민들에 대한 소비자 물가 안정이 또한 중요하겠죠. 인플레가 돼도 너무 높게 인플레가 되면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죠. 월급도 그렇게 쉽게 따라서 올려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좀 익숙해지는 삶이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가격이 그 3분기 정도 나왔을 때는 얼마나 내렸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뭐 4.5% 내린다고 했는데, 이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가격은 인하를 안 시켰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락률에다가 그러면은 요거만큼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희저 원가 비율이 있죠. 75%입니다. 재료 비율이. 그러면은 19.2%만큼 가격 하락 압박을 받겠죠. 근데 가공 비율은 올라갈 수 있죠. 왜냐?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경비도 오르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25%로 제가 잡은 게 너무 낮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성분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가공 비율이 25%라고 가정한 겁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일반적으로 한 24%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농심이.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한 겁니다. 한 25% 정도 이렇게 상승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9%는 내려야 된다. 연동제라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안 내렸던 거죠. 네. 자율적으로 내리는 업종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조 5,938억 원 정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이 판매 단가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255만 원, 한 트럭당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 이 예상은 한 1340억 정도 남는 거로 했습니다만, 한 1천억 분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노력을 좀 3%더 해서, 하면은, 한 1400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이 경우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아까도 그 재고가 증가했죠. 그런데 반대로 매출 증가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줄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재고가 줄인다면은 거의 반토막이 날아갑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기 때문에 원가 회계에는 재고를 그 증가하는 것을 재고 투자라고 해가지고 GDP 계산하는데도 설비 투자만이 아니고 뭐 재고 투자도 그 GDP 상승에 그 합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 경제도 원가 회계의 그 망령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스루풋 회계로 볼 때는 약간 작게 나옵니다. 이거 단가 비율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250만 원에 팔면은 한 553억 분이 이익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좀 더 이게 그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와서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좀 올리는 거죠. 9.6%, 10% 정도 좀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가격을 내렸으니까 조금 더 판매 노력을 하고 글로벌적으로 국내만이 아니고 광고 선전비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매출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한 2조 7,390억 정도 하면은 1,598억 원 정도가 남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스루풋은 영량이 없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요. 이것도 그 매출 증가일 경우에도 재고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는 다만 5만 원이라도 싸게 이 가격을 판매해도 충분히 남을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한 몇 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또 예측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 예측 알고리즘이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제 판매한 것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단순한 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고의 증가이기 때문에 스루프 쪽으로는 원가 회계 영업보다 적게 나오죠. 그리고 판매가가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려면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꼭 역으로 그런 가격, 판매 가격 가지고 왕왕하지 말고 스루풋 회계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이 스루풋을 강조하는 제 이 하나의 그 일개 소심으로서 엉뚱한 희망사항을 합니다. 정치권이나 그 공무원 행정, 고급 행정 관료 중에서 스루풋 회계를 아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전 분석하는 것은 한국 최초고 또 세계 최초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니까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디프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재고가 감소하더라도 그 스루풋 회계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45만 8,500원으로서 14만 원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것도 올랐겠죠. 장부 가격 대비 123%로 그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도 한 8천억이나 크게 증가했고요. 농심홀딩스가 32.7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1.14%.
외국인이 17.78%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네이버 증권 정보에서 뜹니다. 이상 농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하반기에 라면 가격 내린 거로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원재료 연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농심이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 물가, 이거 거의 우리나라의 라면은 뭐 거의 준 주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매우 중요한 소비자 물가의 대표적인 샘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